최근 채권 시장의 물가에 대한 공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1월 CPI 반등 이후에 2월 달까지 높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국제 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해서 채권 시장이 잔뜩 겁을 먹은 상황인데, 어제는 30년물 입찰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강한 수요를 보여줬습니다. 220억 달러 수준의 규모였고, 낙찰금리가 4.3%였고 WI 거래금리와의 차이가 2.1bp 트레이드수로 났습니다. 더 낮게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장기물에 대한 입찰 결과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했는데, 보시면 프라이머리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도 지난달보다 떨어졌죠. 가장 높았을 때 24%인데 이때는 사실 중국은행의 입찰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고, 한 15% 정도가 적정 최대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3.9니까 훨씬 떨어졌죠. 응찰률도 2.47배, 2.38이 6개월 평균이니까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프라이머리 딜러도 17% 평균보다 훨씬 낮게 14% 정도로 다 받아갔습니다. 적게 받아가면 더 좋은 거죠. 직접 입찰자도 지난달보다 높아졌고요. 16.8입니다. 6개월 평균 수준이고, 간접 입찰자는 소폭 떨어졌죠. 69%지만 6개월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금리가 계속 오른 배경에는 아무래도 물가가 다시금 슬슬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금리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에 대해서 아예 포기하는 분위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작년부터 늘 있었던 얘기죠. 돌아가는 판을 보니까 물가가 2%대로 못 내려갈 것 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야 매일같이 목표 물가 2%를 떠들고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나 컨센, 원유 가격 이런 것만 보더라도 답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채권 투자에 있어서 연준의 목표 물가 달성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목표 물가 2%를 변경한다거나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거는 채권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큰 리스크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인 시장 컨센을 보면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목표 물가 2%가 과거에는 상단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하단 기준으로 바뀌었다. 2%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보지만, 그래서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굵직하게 2개 정도로 일축하고 있죠. 첫 번째가 실물 경기의 부담이고, 두 번째는 인구 감소입니다. 결국 성장률, 생산성, 이 모든 게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가 없거든요. 이와 관련된 논문이나 보고서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 구조는 오늘 차치하더라도 사실 연준의 주 전공이 뭡니까? 물가 잡기예요. 이건 연준이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를 잡는 과거의 패턴이 어땠냐? 경기 침체, 불황에 진입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방식이었어요. 금리를 높이는데 왜 물가가 떨어집니까? 이 금리와 물가 사이에는 경기를 위축시킨다는 도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를 위축시켜서 물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경기 위축의 강도를 조절한다는 게 연준이 할 수 있는 단기금리, 정책금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장금리, 10년물 채권 수익률로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연준이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10년물은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이게 모든 자산 시장의 베이스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DCF 계산을 하거나 기본적으로 대출을 해주거나 심지어 사업을 하더라도 이게 무위험 수익률이 베이스예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1년에 4%를 넘게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무위험 수익률의 자산이 있는데, 그 이상을 내가 투자해서 더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6%대 대출 받아서 사업을 운영을 해서 인건비 빼고 운영비 빼고 이게 얼마나 남을까? 이게 손실 없이 운영이 가능할까? 이걸 계산기를 두드려서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안 나오죠. 이게 실제 가능한 기업들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종목들에 지금 유동성이 들어가서 자금이 몰린 것이죠. 근데 문제는 더 큰 게 이 자본 비용이 전체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금리를 올리기 전에 낮은 금리로 받아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높은 금리로 갈아타면 그나마 갈아탈 수 있는 것도 다행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게 높은 금리로 갈아타게 되면
결국 마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예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이죠. 24년 만기도라는 회사채 상환 물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한다. 이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실물 경기에 부담이 안 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꾸준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가 높아도 증시가 오른 것만 보고 경기가 좋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시차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금리를 올린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실물 경기에 타격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금리를 무시하고 경기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물론 적정 금리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립금리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계산식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중립금리가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 실물 경기, 체감 경기에서의 느끼는 적정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살펴볼 이 실질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죠. NFIB의 소기업 낙관지수입니다. 이 전미 자영업연맹 소기업 낙관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 물가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선행 데이터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밑바닥 경기죠. 사실 밑바닥도 아닙니다. 중간층, 탄탄한 중산층의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실물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보고서입니다. 지금 2월달 수치가 나왔는데요. 89.4를 기록을 했어요. 여기죠. 1월달 89에서 더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의 위치가 26개월 연속해서 평균 이하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쭉 보시면 100이 기준선이거든요. 근데 50년 평균이 98입니다. 지금 훨씬 낮은 수준에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위치가 보시게 되면 전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인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역사상 왜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떨어지면 다 경기 침체가 왔잖아요. 떨어지면 왜 경기 침체가 왔냐? NFIB가 조사하는 기업들은 고용자 10명하고 총 매출액 50만 달러 이하 기업을 산정하긴 합니다. 보시게 되면 미국의 전체 기업 사이즈 중에 10명 이하가 15.3% 수준이죠. 근데 이렇게 소기업으로만 제한할 게 아니라 사실 금리를 높여서 펜더멘털리 부담을 느끼는 그 강도는 중소기업 정도까지 확대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인 이하로 확대를 해보면 57%나 해당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500인 이상은 18%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80%는 전미자영업연맹처럼 완전 소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소기업이 겪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환경에 민감하게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미자영업연맹의 소기업 낙관지수 중요하게 봐야겠죠. 왜냐?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기 변화를 선제적으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작은 기업이 부담을 빨리 느끼기 때문이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실물 경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지금 전미자영업연맹의 소기업 낙관지수입니다. 직전 달보다 더 떨어졌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우리 NFIB 보고서를 통해서 물가 지표의 선행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3개월 내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임금 보상에 대해서 인상할 계획. 이 부분이죠. 임금 보상 계획 데이터인데 임금 상승률의 선행 지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물가 지표를 선행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이죠. 제가 1월 CPI 물가가 반등이 있기 전에 NFIB 소기업 보고서를 통해서 CPI 물가라든지 전반적인 물가 지표가 반등할 우려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물가 반등에 대해서 시장 컨센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죠. 제가 NFIB 데이터를 활용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임금 상승 보상 계획도 그랬고 이 CPI와 직접 상관관계가 있는 제품 가격 인상 계획에 대한 부분이 벌어졌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 2월달 데이터 중에 둘 중에 하나는 한꺼풀이 꺾였습니다. 보시면 보상 계획 데이터 있는데요. 이게 지금 1월달 차트고요. 지금 이게 2월달입니다. 더 떨어졌죠.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이 간극이 결국에는 임금이 상승하는 추이가 다시금 들썩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렸었고, 결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 상승률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서비스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1월달인데 2월달 차트 보시면 더 많이 떨어졌어요. 크게 낮아졌죠. 이 추이가 방향성이
달라진 겁니다. 이때는 글쎄 이제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는 흐름이었는데 2월 조사에 의해서는 크게 낮아지면서 직전달 26%에서 19%로 크게 낮아졌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방향성이 둔화 쪽으로 꺾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하락 쪽으로, 서비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흘릴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줘야 되겠죠.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은 실제 소기업들의 구인 건수에서도 나오는데 보시게 되면 좀 직전달보다 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이 파란 선이 쭉 떨어진 거 보이시죠? 뭐 이게 당연히 졸트와 똑같이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노동력의 절반 이상이 소기업,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고용도 안 좋고 실제 임금 상승률에 대한 임금 보상 계획도 1월에 비해서 2월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방향이 하방으로 흐르게 되었다. 결국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서비스 물가 하락 쪽으로 큰 방향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ECI 임금 데이터도 보시게 되면 이 빨간 선인데 이 점선이 이번 달이고요. 굵은 선이 이제 3개월 평균이겠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빨간 속도 임금 데이터도 다시 하방으로 흘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채용 계획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비농업 급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죠. 한마디로 채용 계획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실제적인 구인 건수가 줄어든 것과 함께 이 임금 상승률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보상계획 데이터가 이렇게 뚝 떨어졌죠. 이거와 맞물려서 보게 되면 사실 서비스 물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임금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둔화나 하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제품 가격 인상 계획 비중은 떨어지긴 했어요. 2월달 30%로 직전달이 33이었으니까 3%포인트가 하락을 했지만 아직 그래도 23년 4월달 21% 저점과 비교를 해보면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제품 가격 인상시킬 계획의 비중은 조금 높은 수준에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CPI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고 결국 그럼에도 물가 선행지표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래도 물가 흐름이 둔화되는 쪽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는 두 데이터 모두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2월달 두 개 중에 한 개는 하방으로 다시 추세가 잡혔고 이렇게 되면 결국 선행해서 이게 흘러가게 되면 나머지도 결국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결국 지금의 물가가 우려되는 부분도 한두 달 이내 정도만 지속이 되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 벌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게 100% 상관관계를 갖고 동일하게 움직이는 차트는 아니니까요. 이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비즈니스 상황에 대한 전망 지수가 여기죠. 마이너스 39입니다. 이게 저점 이후에 어떻게 보면 반등을 좀 했습니다. 이때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당히 심리가 위축되었던 그 구간이죠. 22년 6월 달입니다. 이때보다는 좀 높아졌지만 사실 지금의 위치가 NFI가 집계한 이래 이렇게까지 비즈니스 상황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없었죠. 심지어 08년도라든지 코로나 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만큼 비즈니스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이 나쁜가? 보시면 나쁘죠. 실제로 나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이 정도 레벨까지 숫자가 떨어져 있던 구간을 보시게 되면 다 경기 침체 구간이죠. 이렇게 약한 매출 추이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가 없었던 적이 없죠. 그런데 보시면 실제 매출은 나쁘긴 하죠. 안 좋긴 한데 이게 08년도와 지금 코로나 때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때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숫자는 매출에 대한 실적은 나쁘긴 한데 08년도 코로나 때 정도로 나쁜 거고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경제 전망은 그때보다 월등히 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안 좋긴 한데 앞으로 더 경기 전망이 더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좋게 보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경기 전망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뭐가 지금 실제 매출이 잡히는 게 안 좋긴 하죠. 물론 안 좋긴 한데 왜 이것보다 더 안 좋게 보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실물 경기에서 결국에는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직접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체감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봅니다. 실제 매출 숫자는 나쁘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고금리라는 게 미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를 확장할 수 있는 그 기대감을 꺾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실물 경기단에서 느끼는 고금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크다. 이거를 반증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지금의 기준금리가 5.5입니다. 이 5.5 절대 레벨은 08년도 직전 레벨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게 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도 사실 08년도는 1%대에서 올린 거고요. 지금은 0% 제로금리 수준에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 직전 절대 금리 자체 레벨의 수준이 달랐던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리는 속도, 각도가 너무 가파랐다라는 것이죠. 너무 빨리 올렸어요. 이게 실제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상당히 위축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기준선 100을 놓고 봤을 때 유독 경기 침체 전 디커플링이 나타나는데 100을 상회하냐 하회하냐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NFIB의 소기업 낙관 지수는 100 이하로 떨어졌지만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0 이상이죠. 간극이 벌어졌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시면 지금도 역대급으로 간극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소비 신뢰 지수보다는 결국 중소기업의 낙관 지수가 경기 침체를 더 선행해서 보여주는 지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떨어지면 따라 내려온다 이 얘기죠. 지금은 현재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 정도 벌어져 있는 간극 자체가 여기랑 비슷하죠. 이때가 언젠가요? 00년 IT 버블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소기업의 이 낙관 지수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선행 지표로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늘 엄살이다. 매번 어렵고 늘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 그분들은 주변에서 살펴봐도 장사가 잘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죠. 그래서 심리라든지 기대, 전망 이런 소프트 데이터 빼고 NFIB 중에 이 하드 데이터만 따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숫자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 이 하드와 소프트의 간극이 22년, 23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좀 벌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는 급격하게 안 좋아졌는데 하드 데이터는 크게 나빠진 것 같지 않다 이 얘기였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된 이 하드 데이터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구인 건수죠. 실제적으로 구인 건수 보시게 되면 쭉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급격하게 줄어든 건 아니죠. 어느 정도입니까? 경기 재개가 된 이후에, 즉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보복 소비로 일정 부분 구인 건수가 늘어났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돌림이 일어난 정도입니다. 현재 졸투와는 어느 정도 간극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의 구인 건수가 어느 정도냐? 코로나 직전 수준, 떨어지기 직전이죠. 이만큼 정도로 구인 건수가 좀 떨어졌다. 구인 건수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실질적으로 계속 채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둔화되고 줄어들고 있다,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걸 봐야겠죠. 실제 재고입니다. 재고는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패턴으로 나왔죠. 현저하게 보시게 되면 팬데믹 이전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는 모습은 아니죠. 하지만 계속적으로 재고가 줄어들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확실히 소프트 데이터보다는 조금 그 강도가 덜하죠. 근데 요거 보시면 좀 다릅니다. 대표적인 하드 데이터죠. 실제 어닝입니다. 보시면 사실상 쇼크에 가까워요. 팬데믹 이전 수준 레벨에 비해 확실히 떨어지고, 게다가 우리가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경제가 재개되면서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이 시기입니다. 이 구간에도 오히려 보시게 되면 어닝이 더 줄어드는 게 나와요. 특별히 중소기업들은 좋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 너무나 당연하죠. 높은 물가로 인해서 정가를 할 수가 없는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이 물가 상승분을 본인의 수익으로 다 차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 이후의 보복 소비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것이죠. 보시게 되면 이 차트로 그게 해석이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는 더 낮아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하드 데이터가 이 캐펙스 지출이 있습니다. 이 캐펙스 지출 같은 경우는 딱 봐도 특별한 방향성이 안 보이죠. 이걸 보고 대기업들이 캐펙스 지출하는 것처럼 경기에 대한 확대 투자다, 뭐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중소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캐펙스 유지 비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은 공격적인 자본 지출로 해석될 여지보다는 영세한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고정자산 투자 지출이 불가피하게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들어가야 되는 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캐펙스 지출이 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를 대기업이 캐펙스 지출하는 것처럼 공장 짓고 뭐 생산 캐파 확대하는 것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속 많은 돈을 써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하드 데이터 몇 개 쭉 보시게 되면 구인 건수 줄긴 했지만 눈에 띄게 많이 안 줄었죠. 또 재고도 줄긴 했지만 많이 안 줄었습니다. 그리고 캐펙스 지출은 뭐 동일하죠. 뭐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하드와 소프트로 구분을 해보면 하드가 잘 떨어지지 않는 패턴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22년 말까지니까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겁니다.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당연하죠. 구인 건수 자체는 줄어들긴 하지만 보시게 되면 재고도 줄어들고 있죠. 이게 제도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보시게 되면 현재 낮은 레벨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재고도 사실 폐업하기 전까지는 계속 낮은 레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의 특징이죠. 어닝은 사실 말을 못할 정도고 캐펙스 지출은 계속 유지가 되죠. 근데 스몰 비즈니스의 구조라든지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 하드와 소프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어닝입니다.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엄살이 아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 하드 데이터는 실제적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수 없을 만한 항목들이에요. 이게 스몰 비즈니스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의미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어닝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전미자영업연맹의 소기업 낙관지수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